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강추위가 끝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며칠 새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산불 위험이 커지면서 산림청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더욱이 오늘부터는 양간지풍이 불어서 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양간지풍은 양양과 간성 사이에 부는 강한 바람이고요. 봄철 동해안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낙산사를 잿더미로 만든 양양 산불과 국가 재난 사태까지 선포됐던 2019년 고성 산불 다들 기억하시죠? 이 대형 산불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 양간지풍이 불씨를 키웠다는 점인데요. 그러니 이 양간지풍이 분다는 소식에 걱정이 더 앞설 수밖에 없죠. 더욱이 작년 12월부터 동해안에 내린 겨울철 강수량이 지난 겨울에 10분의 1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당분간 또 비 소식이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건조할까요? 이런 날씨에 절대로 산에서 불 피우는 일, 쓰레기 태우거나 담배꽁초 버리는 일 없어야겠습니다. 꺼진 불씨도 다시 보는 철저한 주의와 불씨 관리로 올봄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들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25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 올해 첫 작물인 시감자 준비를 비롯해서 일손이 바빠진 텃밭에서 이모저모 할 일들에 대해 살펴보고요. 또 돈 벌어주는 뉴스 시간에는 다음 달 5G 알뜰폰 요금제가 새로 출시된다는 소식, 그리고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데요. 다음 달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소식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들 지금부터 부지런히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너무 추웠는데 이제 좀 날이 풀릴까요? 네. 풀려야 될 텐데. 네. 겨울이 끝나는 막바지 추위가 아주 심했죠. 맞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는 날이 좀 풀린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농사 일정을 한꺼번에 해치워야 합니다. 그만큼 바쁜 주간이 될 것 같은데요. 겨우내 제 밭에서 배를 채운 기러기들도 이제 떠나고 몇 마리 남지 기러기들이요? 않았습니다. 예. 엄청 먹어댔는지 대신 제 밭에 풍성한 배설물을 남겨놓았습니다. 어허, 이거 도움이 될까요, 그게? 그래도 먹고만 가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아, 예. 그 바쁜 주간이 어쨌든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어떤 얘기 들려주시나요? 청취자분들 가운데 질문이 많은 게 과수. 맞아요, 과수. 오늘도 질문이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예, 봄철 과수 농사 그리고 밭갈이를 앞두고 이제 밭갈이 일항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에 대한 거, 그다음에 첫 작물인 시감자 준비와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진짜 과수농가분들에게 질문이 엄청 많이 오는데 과수농가는 지금 뭘 해야 되나요? 과수나무에는 이제 월동 해충인 깍지벌레, 응애, 진딧물 등이 있어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지 작업을 해야 합니다. 보통 기계유 유제를 사용하는데 기름 성분으로 해충의 호흡기관인 기관이나 기문 이것을 이제 막아서 질식시키는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 전에 사전 작업으로 조피 작업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데요. 네. 나무의 원줄기 나무 껍질이 거칠게 갈라져 있을 경우에 그 속까지 방지액이 스며들지 못하기 때문에 조피 장비로 이렇게 긁어주는 작업을 하고요. 또는 껍질을 벗겨내는 박피기를 이용해서 긁어주어야 합니다.
포도의 경우에는 보통 껍질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이렇게 대신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렇게 긁어낸 껍질은 바닥에 흩어져 모을 수 없을 때는 방제액을 토양에다도 이렇게 살포를 해서 방지를 해야 합니다. 긁어낸 껍질과 토양 안에서 월동한 해충도 함께 이렇게 방제가 되는 겁니다. 그 기계유 유제를 사용해서 질식시킨다 이거잖아요, 그죠? 네. 왠지 친환경적인 방법은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런가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나요? 친환경적인 방제 방법도 있는데요. 기계 유제를 대신에 석회 유황합제를 사용을 하고요. 석회 유황 예. 합제. 예. 과수나무가 눈투기 2주 전에 물과 혼합해서 살포를 합니다. 보통 이제 BT제 또는 이제 바실러스로가 들어간 미생물 제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방 재료를 활용한 방법도 농약을 줄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 해충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 입제를 사용하면 월동 해충 밀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사과, 자두, 복숭아 등 다양한 과수에 적용이 가능한데요. 네. 제품 이름을 알려드릴 수는 없고 가까운 농자재 가게에 친환경 이런 그 월동 해충 박멸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격이 더 비싼가요? 아무래도 친환경이 좀 일반 관행 방지약보다는 좀 비싼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엄청 차이 나진 않죠, 그래도. 네네. 예. 그리고 밭갈이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봄철 밭갈이에 나서는 철인데요. 너무 이른 밭갈이는 토양 유실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작물 파종이나 정식에 맞춰서 지장이 없는 법에 내에서 작업을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봄이 되면 빨리 밭을 갈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바빠지거든요. 근데 늦추는 게 좋고요. 그래요. 특히 비탈진 밭에서는 토양 유실 방지를 위해서 피복 작물을 활용한다든지 일항을 등고선 방향으로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밑거름은 잘 부식된 완숙 퇴비를 사용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덜 부식된 이런 퇴비를 쓰게 되면 병해충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네. 흙과 잘 섞이도록 깊게 갈아주어야 합니다. 토양의 산도를 조절하기 위해 석회를 살포해야 할 때는 석회를 먼저 뿌려서 이렇게 갈아준 다음에 2, 3주 후에 퇴비를 뿌리고 다시 갈아주기를 해야 합니다. 평지의 경우에는 일항 방향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평지일 경우는 일항 방향을 남북 방향으로 하게 되면 햇빛을 고루 받을 수 있어서 작물 생육에 유리합니다. 네. 그리고 감자 심기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어떤가요? 네. 제주도 같은 경우는 2월 빠르면 1월에 심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중부지방에는 3월 중순부터 이렇게 감자 심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시감자 준비를 2, 3주 전에 미리 해서 자르고 그리고 씨눈 틔우기를 해야 합니다. 시감자 준비. 그러면 이미 하셨겠네요. 예. 중부지방. 예. 집에 이제 시작을 해야죠. 예. 집에서 드시는 감자는 씨감자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않는다. 예, 감자가 달리긴 해요. 근데 바이러스 등에 이렇게 감염된 경우가 많아서 이것을 씨감자로 사용할 때는 수량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씨감자는 강원도 지역 고냉지에서 씨감자용으로 생산한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바이러스가 없어서 수확량이 좋습니다. 보통 감자 크기의 씨감자와 자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알감자 형태의 씨감자가 있습니다. 보통 초기 생육을 위해 감자 크기가 중요한데요. 30에서 50g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조절을 해야 합니다. 클 경우에는 이 정도 무게가 되도록 잘라주고요. 절단 작업을 위해서는 칼을 잘 소독한 다음에 이렇게 사용해야 하고요. 절단면도 재거름이라든지 이런 데에 굴려주어서 소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다가 이렇게 말려서 큐어링, 그러니까 이제 상처 절단 부위가 이렇게 마르도록 이렇게 네네. 해주면 감자 씨눈이 발달을 하게 합니다.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은근히 까다로운데요. 소독도 잘해야 되고 그죠. 그 씨눈은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감자 그리라 그러면 감자를 동그랗게 그린 다음에 거기다 점을 몇 개 찍잖아요. 그렇죠. 예, 감자 표면에 보조개처럼 쏙 들어간 부분이 싹이 나오는 씨눈입니다. 토종 감자에는
이 눈들이 한쪽으로 몰려 있어요. 하지만 요즘 시판하는 감자들은 고루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7개 정도 이렇게 그래서 7눈박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자를 때 이런 씨눈이 있는 보조개가 절단면 한쪽에만 쏠리지 않도록 골고루 2-3개 정도 이렇게 분포할 수 있도록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야, 이것도 잘 봐야 되겠네. 네. 네. 어느 방향으로 잘라야 될지.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소독도 잘해야 되고 자르고 네. 나서 지금 비닐하우스에서 심어도 되나요? 어떤가요? 감자를 일찍 심기 위해서 하우스 안에 심는 분들도 계신데요. 감자는 서늘한 날씨를 좋아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한여름 수확할 때쯤에는 또 주변에 더워지잖아요. 그래서 네. 주변에 옥수수를 심어서 그 그늘에 옥수수가 들어가게 해주면 좋습니다. 강낭콩을 같이 심어서 강낭콩 그늘에 이렇게 감자가 들어가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남북 방향의 일항에서 서쪽 일항에 옥수수를 그리고 동쪽 일항에 감자를 심어주면 오후에 더운 기운을 옥수수 그늘에 들어가게 해줘서 감자가 잘 성장하고 알이 많이 달리게 됩니다. 이야, 예. 왠지 고급 기술 느낌이 드는데. 네. 근데 감자를 이런 곳이 있어요? 고구마로 부르는 곳이 있어요? 네, 우리가 김동인의 소설 감자가 있잖아요. 예, 예. 예, 오늘 이야기한 감자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실상 소설 속 감자는 고구마입니다. 소설 표지에도 진짜 감자를 그려놨더라고요. 아. 근데 이 지역이 아마 이제 평양 지방이 무대거든요. 네, 네. 근데 그때 이제 왕서방네 밭에서 복녀가 캐온 감자가 사실은 고구마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따라서 고구마를 감자로, 감자를 북감자 또는 하지감자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시기가 감자나 고구마 같은 비슷한 시기에 도입됐거든요. 네. 그리고 쪄서 먹는 용도도 비슷해서 이렇게 불리게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마음은 바쁘지만 이렇게 지금부터 날이 풀리니까 차근차근 씨감자 준비하면서 농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답변 못 해드린 것부터 저희가 살펴볼게요. 2893님, 이거 좋은데요? 타이밍 감자 질문이네. 네. 봄 감자 언제 심는 게 좋은가요? 깊이와 간격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여기는 중부지방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중부지방의 경우는 3월 중순에서부터 3월 그쵸. 말경에 이제 감자를 심게 되고요. 깊이는 이제 한 10cm 정도 깊게 심는 편입니다. 그리고 간격은 15cm에서 20cm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심게 됩니다.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심는 방법 관련해서도 한번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방금까지 감자 얘기했는데 바로 감자 질문이. 그리고 정호기님 잠두콩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달라고. 네, 잠두콩은 드셔보신 적이 있나요? 잠두콩이 뭘 말하는 건지 지금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맥주 네. 안주로 이게 볶아서 튀겨서 이렇게 껍질이 반쯤 초록색? 남은 상태로 나오는 초록색이죠. 콩입니다. 초록색이. 먹어봤죠. 예. 그게 이제 잠두콩인데요. 보통 이제 누에콩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잠자가 누에 잠자니까요. 근데 이 잠두콩은 이제 남미에서 유래돼서 전래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저기 동진강 쪽에서는 좀 많이 심으시나 봐요. 그래서 동진강 쪽에서 이렇게 잠두콩을 파시는 농가들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두콩은 완두하고 비슷한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늘한 날씨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완두콩 파종할 때 그러니까 2월 요즘이죠. 2월이나 3월 초 이때 이제 파종을 하게 되는데 꽃이 아주 예쁩니다. 네, 제비꽃처럼 이렇게 예쁘게 피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넝클 누에콩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넝클성이 지지 않고 키가 똑바로 일어나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묶어줄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재배가 비교적 평이하고요. 좀 쉬운 편인가 보네요. 네. 예, 말씀 대신에 들어보니까. 이제 꽃 피고 이때 이제 진딧물이 좀 많이 끼는 게 좀 단점입니다. 그래서 꽃은 예쁜데 진딧물이 있고. 진딧물 방지에만 신경 써서 쓰시면 한 6월경에 완두콩 수확할 때쯤 같이 수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호기님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4705님이 지난 주말에
마늘밭 부직포를 제거했는데 또 추위가 시작되네요. 괜찮은지 걱정됩니다. 지역은 경북 구미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경북 구미는 굉장히 따뜻한 괜찮지 지역인데요. 네. 그리고 마늘은 추위에 굉장히 강합니다. 양파가 오히려 걱정이죠. 예.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직포가 오히려 땅이 지온이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서 잘 걷어내셨고요. 이제부터는 네, 잘하셨다. 예. 걸음 관리를 해서 이제 웃걸음 주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괜찮답니다. 4705님. 자, 그리고 9242님. 완두콩을 작년 가을에 심었는데 그 재래종은 괜찮은데요. 신품종은 노랗게 말랐네요. 경남 함안인데. 그리고 도라지 씨앗은 지금 뿌려도 될까요? 하고 물으셨어요. 네, 도라지 씨앗을 이제 지금 2월 말 3월 초 이때 이제 파종하는 작물에 속합니다. 도라지 같은 경우는 좀 발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2, 3일 정도 물에다가 불려서 파종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물에 불리면 또 씨앗이 손에 들러붙잖아요. 그러니까 2, 3일 정도 물에 불린 다음에 약간 말려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요? 불린 다음에 말려요? 손에 들러붙지 않을 정도로 말린 다음에 파종을 하면 좋고요. 도라지는 보통 이제 햇볕을 좋아하기 때문에 얕게 파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도라지 씨앗이 굉장히 잘 자라요. 그래서 모래흙하고 같이 섞어서 이렇게 파종하면 좋습니다. 도라지라는 이름이 재밌잖아요. 네. 우리가 개의 새끼는 강아지. 깜짝이야. 예.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도라지는 무엇의 새끼일까요? 돌의 새끼. 돌밭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네. 도라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요? 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초반에. 네. 1198님. 텃밭 주변에 유실수 나무에 흰색 점이 엄청 생겼어요. 이거 무슨 약을 뿌려야 하나요? 하고 물어봐 주셨어요. 네. 아까 과수 월동 해충에 대해서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네. 그 방법으로 하시는데 이 흰색점이라고 하는 게 네. 깍지벌레, 배설물 뭐 이런 것들일 거예요. 깍지벌레. 네, 그리고 깍지벌레 자체도 흰색 밀랍으로 이렇게 자기를 몸을 감싸고 월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깍지벌레와 관련된 수가 있어서 기계유 유제라든지 아까 소개해드린 친환경 제재로 이제 방제를 서두르셔야 됩니다. 4964님. 감나무 걸음 지금 하나요? 하면은 어떤 걸음 할까요? 여기는 함안입니다. 네, 지금 이제 과수걸음을 해야 될 텐데요. 그죠. 보통 이제 과수작물들은 잎이 떨어지고 그리고 새 잎이 돋기 전에 이렇게 걸음을 해야 합니다. 가을에 줄 때는 이제 감사걸음이라고 하고요. 봄에 줄 때는 이제 밑걸음이라고 하는데 네. 감나무 원줄기를 경계로 해서 동그랗게 홈을 판 다음에 완전히 부숙된 퇴비를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흙으로 덮어주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9890님. 멸치 대가리가 아까워서 페트병에 담아서 물을 부어놨는데 이거 희석해서 화초에 줘도 될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멸치 대가리하고 멸치 아마 이제 네. 멸치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따서 거름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좀 칼슘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많아서 좋긴 한데 안타까운 게 나트륨이 좀 있어요. 짜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물을 부어서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완전히 좀 희석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주시는 게 좋고요. 그 소금기가 있으면 굉장히 안 좋지 않나요? 화초에? 네, 토양이 아무래도 이렇게 좀 푸석푸석해지고요. 네, 그리고 작물들에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희석해서 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좀 이게 그 칼슘 성분이라서 사실은 좀 열매 채소에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화초라든지 아니면 엽채류에는 많이 쓰지 않는 편입니다. 네네. 그 2102님. 미나리를 밭에서 키우고 싶은데 일반 미나리도 밭에서 재배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돌미나리만 가능한가요? 하고 물으셨네요. 네.
미나리가 여러 종류인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미나리가 있고 돌미나리가 돌미나리. 있고 또 불미나리가 있다. 따로 인품종이라고 생각하는데 밭에서 자라면 돌미나리고요. 예, 또 마른 땅에서 자라면 불미나리고요. 그냥 물에서 자라면 물미나리입니다. 같은 미나리예요. 같은 미나리인데 어디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네, 부르는 이름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나리는 뿌리줄기 이제 런너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끊어서 밭에다 이렇게 심으면 돌미나리가 됩니다. 이게 불미나리라고 하는 이유는 특히 이제 이렇게 마른 땅에서 자라게 되면 줄기가 좀 붉은색을 띠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뿌리 내릴 때만 주기적으로 좀 물을 줘서 뿌리가 잘 내리게만 해주면 밭에서도 그리고 마른 땅에서도 잘 자라는 게 미나리입니다. 대신 약간 좀 그늘진 곳에다 그리고 약간 좀 축축한 땅에다 심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기도 합니다. 잘 성장하니까요. 네네. 7420님. 귤씨를 심었는데요. 싹이 나서 꽤 자랐어요. 한 20cm 정도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까요? 이렇게 네. 물으셨나요? 귤에 요즘 씨앗이 있나요? 전 지금 감귤에 씨앗을 요즘은 보통 못 봤는데. 근데 이제 최근 이렇게 품종에 따라서 귤씨가 이제 있는 경우도 있긴 한가 봐요. 그래요? 네. 보통 이렇게 싹이 나서 보통 한 2, 3년 그러니까 크기보다는 2, 30cm 정도 자랐다고 하셨는데 보통 2, 3년 정도 이후에 이게 결실이 되고요. 근데 이제 2, 3년 정도 자라게 되면 가지들을 이렇게 많이 뻗거든요. 그때 네. 전지 전정 작업을 통해 가지고 햇볕이 골고루 들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2, 3년 후에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근데 꽤 오래 걸리네요. 네. 예. 꽃이 굉장히 향기로워요. 그래서 실내에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자, 그리고 3349님. 무화과가 오래돼서 둥치가 울퉁불퉁해서 자르고 싶은데 이거 어디를 잘라야 할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전지 전정 작업할 때 항상 수수께끼 푸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잘라낼 때 너무 과감하게 잘라내면 네네. 생육이 좀 불량해지잖아요. 그래서 가지를 보면서 새로운 후보 가지를 선정해 놓고 자르셔야 됩니다. 후보 가지가 없는 상태에서 잘라내면 그냥 죽겠죠 결국. 또는 이제 아주 빈약한 이제 신입생들이 나오게 될 거고. 그래서 이미 나와 있는 가지 안에서 후보로 무엇을 남길지 이렇게 작정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후보 가지가 너무 가늘어서 약하다 그러면 강전정이라고 하는 그 짧게 잘라주는 것을 강전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아예 얘를 제거할 때는 깊게 파내듯이 자르는 것을 이제 하는데 이 강전정을 해줘서 얘가 튼실하게 자라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고 이렇게 잘라내셔야지 이게 우둠치 그러니까 둠치 자체를 이렇게 울퉁불퉁하다고 해서 과감하게 잘라내시면 안 되고요. 후보가 이후에 자라서 결실을 맺을 만한 후보 가지가 있는지를 잘 판단하셔서 자르시기 바랍니다. 네. 심혁용님. 호두나무를 밭 가장자리에 10년 전에 심어서 수확하는데 이 호두가 작고 까보면 내부 열매가 딱딱한 껍질에 붙어 있어서 먹기가 힘들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이거 원래 품종이 그런 건지 아니면 전지나 거름을 못해서 그런 건지 알려주세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애초에 이제 여러 가지 잘 다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전지를 잘못해서 전지할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가지에 햇빛이 잘 들도록 이렇게 잘라줘야 되고요. 그게 근데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거름도 가을부터 봄 사이에 거름을 잘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까먹기 힘들다. 그랬을 때는 품종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긴 그러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예. 호두 나무들을 돌아다니면서 호두가 알이 잘 차 있는 그런 가지를 얻어와서 접을 붙이면 딴 데서 얻어와도 그렇죠. 돼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외성호두라고 하는 품종들이 이렇게 살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외성호두 품종의 그
가지를 얻어와서 이렇게 접붙이기로 이렇게 품종갱신을 하시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질문들이 있는데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답변 못 해드린 질문들은 저희가 다음 주에 꼭 이어서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경제가 어렵지만 쉽게 풀어드리는 돈 벌어주는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동아일보의 강우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로 전해주실 소식 어떤 건가요? 네, 일본 네. 주요 은행들이 60세 이상 시니어 고객들 유치하려고 예금 금리 높이고 있다는 소식이랑 원래 절대 안 높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예. 네, 이어서 한국은행들은 정반대로 예적금 금리 낮추고 점포도 줄이고 있다는 소식 순서대로 전해드릴게요. 우선 일본 이야기부터 드려볼게요. 네. 일본의 SBI 신세이 은행이 이게 4월부터 60세 이상 고객에게 연 0.4%의 보통예금 금리를 지급할 계획이래요. 네. 지금 이 은행의 보통예금 금리가 0.11%고 이게 다음 달부터 0.21%로 인상이 되는데 시니어에 대해서는 0.4%니까 시니어 고객에게 금리 2배 가까이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기조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거를 고려하면은 이제 예적금 금리 높이는 건 좀 자연스러운 거네요, 그죠? 예, 물론 일본의 기준금리가 오름세인 거는 감안은 해야 되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시니어 고객에 한해서만 인상폭을 시니어 크게 고객만 60세 이상 고객만. 예, 예, 맞습니다. 나름 고객 확보하려고 차별화 전략 꾀하는 거죠. 근데 재미난 게 이 은행 SBI 신세이 은행이 작년 12월부터 28세 이하 청년 고객들한테는 네. 예금 금리를 0.3%씩 주고 있어요. 당시에 일본의 니케이 신문이 일본 금융기관이 나이에 따라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건 드문 일이라고 보도를 할 정도였어요. 네네. 그래서 잠시 뒤에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의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어서 조금 많이 비교가 됩니다. 예. 그래서 보면 일본 금리 너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너무 낮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지금 일본의 기준금리가 0.5%밖에 안 돼요. 한국이 3%니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예, 많이 차이 나네요. 예. 근데 기준금리가 0.5%인데 시니어 고객들한테 0.4%씩 주겠다. 이건 사실상 시니어 예금 받아서는 마진 안 남기겠다. 요 정도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금융 자산의 60% 정도를 65세 이상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작년 9월 기준으로 보면 일본 가계의 금융 자산이 2경 원, 이거 2만 조 원 되거든요. 네. 근데 네. 이 중에 65세 이상이 보유한 자산이 1경 정도니까 절반이 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신입 고객들이 계좌를 일단 만드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영업에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야, 근데 지금 얘기 듣다가 몇 가지 생각이 난 건데, 예. 그러면 일본의 시니어들은 계좌를 안 만드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계좌를 만들어도 돈을 안 넣는다는 건가? 그런 게 많으니까 예. 이런 상품을 유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맞아요. 예. 근데 이 예. SBI 신세은행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대형은행, 시중은행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젊은 층이나 노령층 고객들이 좀 적다 보니까 대형 은행들과 한번 맞서 싸워보겠다라는 차원의 접근으로 이런 보시면 될 것 전략으로.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우리도 이자 소수점짜리를 따지면서 예적금을 들잖아요. 예. 그럼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 환경에서 일본은 아주 오랫동안 버틴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뭔가 이런 얘기 들으면 민첩하게 반응할 것 같은데 예. 한국의 은행들 아까 얘기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예. 좀 비교를 해주세요. 예, 솔직히 좀 많이 아쉬워요. 예. 한국이요? 예. 그냥 시니어에 대한 금리 혜택이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좀 예적금 가입시켜드리려고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딱히 없어요. 오히려 정반대인 게 네. 사회초년병이나 신혼부부
등으로만 혜택이 쏠려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이제 뭐 특판금리, 우대금리가 다 온라인 상품에 쏠려 있어가지고 당장 스마트폰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은 가입하시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매번 자녀분들이나 손자 손녀분들께 부탁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그래서 취재하면서 좀 많이 느꼈던 것이 한국 금융에서는 돈 많은 자산가가 아닌 평범한 시니어분들은 금융 서비스에서 좀 소외되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르신들은 그래갖고 이제 보통은 예. 지점 가서 예. 방문 상담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은행들이 점포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영업점을 계속 통폐합하고 있어요. 없애거나요. 네네. 그래서 보시면 5대 시중은행의 점포 수가 2019년 말에 6,800개였는데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5,700개 정도 돼서 5년 사이에 1,000개 넘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정부가 은행한테 점포 폐쇄할 때 고객 접근성 보완할 방법 마련하라고 지시를 할 정도였거든요. 네. 물론 은행 입장에서 은행도 기업이니까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돈을 버는 곳이죠. 예, 최소한의 사회적인 책임도 조금 헤아릴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일본처럼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하면서 소비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으니까 이들을 위한 특화 서비스나 상품을 조금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 가볼게요. 5G 알뜰폰 요금제가 다음 달 초에 출시될 예정이라고요? 예, 이게 어제 처음으로 출시가 됐더라고요. 잠깐만요. 알뜰폰 요금제가 예. 5G가 없었나요? 있긴 있었는데 네. 점유율이 1%가 안 됐어요. 왜 그런 거죠, 근데? 예. 이게 지금부터 살짝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 일단 어제 처음으로 출시가 됐고 음. 가격이 데이터 20기가 사용하는데 18,700원이에요. 네. 제가 지금 SK텔레콤 쓰면서 매달 13기가 데이터 쓰고 한 달에 44,000원 내고 있거든요. 엄청 예. 괜찮네요. 예. 예. 그래서 엄청 싸다고 볼 수 있겠어요. 가격적으로는 너무 좋은데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사실 통신요금제 관련 정책은 정부가 결정하는데 이제 알뜰폰 업체들이 SKT, LG 플러스 KT 이 통신 3사에게 망을 빌렸어요. 그러면서 그 대가 망을 빌리면서 네네. 일정에게 비용을 지불해요. 그걸 도매 대가라고 해요. 네. 근데 그 도매 대가를 정부가 인하하겠다고 지난달에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빌리는 비용이 알뜰폰 업체 입장에선 줄어들었으니 LTE 요금제뿐만 아니라 5G 요금제를 출시할 여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알뜰폰 업체들이 데이터 1메가바이트당 1.29원의 대가를 냈었거든요. 근데 이 비용을 1.29원에서 0.62원으로 절반 가까이 인하해 주기로 정부가 결정하면서 이제 알뜰폰 업체들이 조금 더 저렴한 5G 요금제를 출시할 여력이 그러니까 생긴 한마디로 겁니다. 이제 정부가 예. 알뜰폰 요금제 업체들한테 기회를 예. 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더 이렇게 확대하라고. 예. 예. 예, 그래서 뭐 통신비로 어려움 겪는 분들 많으니 더 싼 요금제 출시해보라. 싸죠, 통신비. 라고 약간 시장을 개척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알뜰폰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좋은 얘기를 듣다가도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예. 호불호가 좀 나뉘는 예. 것 같은데 어떤가요? 추천하나요? 어때요? 만약에 비용 절감을 최우선으로 헤아리신다면 무조건 추천을 드리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이 너무 싸기 때문에 물론 단점도 좀 헤아리실 필요는 있어요. 네. 이 지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고객센터 연결이 어렵다. 그리고 위치 추적에 100% 맞지 않다. 위치 추적? 예,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예를 말이죠? 들면 뭐 예. 예를 들어서 이 뭐 아이나 어르신들이 이렇게 행방불명 됐을 때 위치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위치가 스마트폰의 위치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조금 있대요. 그래요? 예. 많지는 그냥 않은데. 알뜰폰 업체가 아닌 통신사에 비교했을 때 예, 그 정확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그거는 좀 너무 안 네. 좋은 것 같은데. 예.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큰 단점으로 좀 꼽히고요. 그리고 소소한 것들은 통신사 멤버십 할인 혜택 없는 멤버십 거. 할인. 그리고 가족 단위 패키지 할인 없는 거. 이런 것들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비용을 우선으로 여기신다면 가입할 만하다라고 저는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네네. 어쨌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아까 들어보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예, 이제 이거를 분할 납부 신청할 수 있다고요. 예. 저도 이 주말에 신문 광고 부분 보다가 알게 됐는데 네. 이게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안 알려진 제도예요. 이게 2023년 9월에 처음 시행됐는데 1년도 한참 넘은 제도죠. 네. 그러니까 이제 동절기에 난방비 어려움으로 이제 난방비 비싸서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분들 부담을 줄여보자는 취지인데 당월 청구 요금에 대해 4개월 동안 분할 납부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4개월 동안 내는 요금 이제 4분의 1씩 내면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저도 이거 처음 듣거든요. 예, 사실. 예. 이거 근데 이용하는 소상공인 분들이 어떤가요? 많은가요? 없어요. 근데 이거 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 그래서 이 방송의 주제를 갖고 오게 됐어요. 예.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분할 납부 신청하신 소상공인분이 337명밖에 안 된대요. 지금 전국의 소상공인 업체 수가 400만 개 조금 넘거든요. 네, 이렇게 안 한다고요? 예, 0.01%도 안 되는 거예요. 음. 근데 337명 중에 서울이 112분, 경기가 77분이니까 정말 극소수만 알고 신청을 하셨는데 그마저도 수도권에 쏠려 있는 거예요. 네네. 이게 보통 정부가 이게 국민들에게 보탬될 만한 정책이다 싶으면 보도자료도 내고 주기적으로 운영 성과 등을 발표를 하는데 이거는 시행한 이후로 단 한 번도 관련된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이상하네요.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진 않지.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이런 예. 좋은 게 있다. 예. 이거 신청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이거 신청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예. 일단 그 이용하고 계신 도시가스 회사에 전화하시거나 전화하거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근데 신청하실 때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돼요. 이거는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시고요. 네. 근데 이게 현재까지는 이 제도가 다음 달 말까지 유효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얼마 안 예. 남았을 것 같긴 해요. 네. 예. 아직 근데 정부 쪽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았는데 이 제도 처음 시행했던 시점에 비해서 사실 고금리 고물가가 더 지금 심한 상태여서 큰 이변 없는 한 해당 제도는 연장될 것 같긴 한데 예. 확정된 건 아니니 연장되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택 거주자들은 이런 혜택은 없는 거죠? 예, 맞아요. 이건 예. 지원 대상이 소상공인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주택 거주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실 수가 없어요. 대신에 주택 난방 이용자분들은 캐시백을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네네. 이거는 이제 동절기의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되는 절약 프로그램인데 이제 12월부터 3월까지 5달 동안 도시가스 사용량을 전년 같은 기간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이 포털에 도시가스 캐시백이나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이라고 치시면 세부 공고 보실 수 있고 신청도 가능하세요. 저도 방송 오는 길에 막 신청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캐시백이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이제 넉 달 정도 지났는데 예. 근데 이게 아직 금융권에서 충분히 구현되지 않고 있다고요. 예, 이게 해당 법령이 작년 10월 17일 날 시행됐고 저도 그때 간단히 소개를 드렸었는데 네. 이 법의 취지는 원금 3천만 원 미만의 소액 대출자분들이 밀렸을 때 네. 연체가 됐을 때는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가지 말고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이제 법도 만들었으니 금융회사 여러분들이 신경 좀 써줘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금융권 실무자 300명을 소집해서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전파까지 했어요. 네. 얼마나 이게 현장에서 구현이 안 되면 이렇게 했나 싶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은 예. 금융사의 자체 채무 조정을 해서 예. 정상적으로 채무 상환을 완료해준 사례가 있나요? 예, 그 한 대형 카드 회사 고객의 예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 고객분은 대장암 말기 진단 받으시고 의료비 지출 좀 크셔가지고 아이고, 예. 카드 대금이 조금 일정 기간 연체가 되셨었어요. 그래서 카드론도 조금 받으셨고요. 근데 이 카드 회사가 고객에게 채무 일부 감면 제한을 드리고 동시에 자녀 대출에 한해서 일부 분할 상환을 제한했거든요. 그래서 고객분이 수락을 하면서 채무 조정은 일부 진행하고 남은 카드 대금은 정상적으로 갚으셔서 잘 됐네요. 예, 잘 된 사례로 이렇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네, 자체 채무 조정의 길이 있을 수 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 벌어주는 뉴스 시간 지금까지 동아일보의 강우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불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일교차가 커지고 있으니까요. 건강 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 아침 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대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